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지개 여러분들. 어 작년까지도 많은 저희 족부 질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제가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여러 건강 관련 이슈들 그리고 발과 발목 관련된 족부 정형외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거는 병원형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잘 걷고 잘 달리기 위한 발, 이 부분에 의해 좀 잘 걷는 방법, 보행을 좀 잘하는 방법, 또 맨발 걷기라든지 신발이 필요한 분들은 신발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신발 걷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어떤 모두에게 또 다 좋은 맨발 걷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혹은 또 걷는 방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요. 이번에 다 안 되면 제가 다음 또 라이브 때 이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쪼끔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는 방법 그리고 걷는 거 뛰는 거 또 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신발은 또 어떻게 신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잘 돼야지 또 인제 발에 병도 없을 거고, 또 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관리가 또 잘 되고 발이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잘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음 걷는 운동 그리고 뛰는 운동 이런 게 아픈 사람한테도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발이 아픈데 과연 걷고 뛸 수 있습니까?' 혹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발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운동도 필요하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를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어 다른 뭐 말 "발이 편해야 사는 게 편하다."라는 뭐 내용이라 다른 발과 관련된 여러 방송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욘드에도 작년에 크루로서 여러 번 나와서 활 많은 인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들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2026 년이 밝았죠. 병원년으로서 여기선 우리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붉은 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 막 뛰는 거, 걷고 뛰고 운동하고 힘,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질병이나 외상이라는 악재를 물리치는 그런 부분의 상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발이랑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올해가 쪼끔 회복을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건강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걷는다 그리고 달린다. 이건 정말로 사람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걸어야 또 인제 어디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달려야지 또 건강 관리도 잘할 수 있고 뭐 에너지도 대사도 잘 되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내가 할 수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동을 잘하는 그런 부분이게 될 것이고, 걷는 것 그리고 달리는 것은 그 내 몸을 옮겨서 이동을 하는 것의 원초적인 그런 우리 몸의 그런 활동이겠죠. 신발을 과연 언제부터 신게 됐을까? 보통은 인제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신는다고 합니다. 어 그 발은 원래 사람 발도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발 보면은 원래 젤리같이 말캉말캉한 발에서 좀 어둑어둑하게 변색도 되면서 쪼끔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은 살로 변하잖아요. 사람 발도 원래는 지금같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발이 아니고 신발 없이 걸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딱딱하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또한 현대의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대인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맨발로 생활하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그런 발 모양이에요. 굳은 살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아치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그 굳은 살이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어 인류가 만들어져서 생성 인류가 막 이렇게 태동이 되고 나서 인제 전 세계에 그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퍼지죠. 다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인제 어느 순간 도구를 활용을 하면서 신발이라는 것을 더 신게 되고 더 멀리 걷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을 쪼끔 더 안정할 수 있게 되고 쪼끔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력 있게 많이 걷고 또 많은 이동량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사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치타나 표범 뭐 하다못해 말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이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력 있고 근지구력이 또 인제 사람만큼 좋은 그런 동물은 많이 몇 되지는 또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 상황에서도 또 많이 걸을 수 있고 멀리까지 갈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또 어떤 동물들을 테이밍한다거나 길들인다거나 할 때 사람들은 그런 동물들보다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런 관리도 했겠지만 신발이라는 걸 신으면서 그런 게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신발을 신고 안 신고 어쨌든 사람은 두 발로 걷게 된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동하는 행위인데 걷는 거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두 발 중에 한 발이라도 땅에 무조건 접지되어 있는 순간이 땅에 닿아 있는 순간이 있는 것을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발이 다 닿거나 아니면 두 발 중에 한 발이라도 땅에 닿아 있으면 그 행위가 걷는 행위입니다. 뛰는 거는 두 발이 동시에 지면을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뛰는 것도 한 발이 닿는 것 그리고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두 발이 동시에 닿아 있는 것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인제 한 발이 닿아 있고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면에 닿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게 뛰는 거죠. 네 점프는 어떨까요? 점프. 점프는 공중에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동시에 인제 땅에 두 발이 닿는 것을 점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 것, 뛰는 것, 점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몸을 이동하는 그런 어 일 사람의 행위가 되겠죠. 여기서 걷는 걸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입각기랑 뭐 유각기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땅을 한 다리로 체중을 실어서 닿는 순간이랑 지탱하고 서는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는 순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복잡한 내용보다는 뒤꿈치가 땅에 닿고 이렇게 발에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서 엄지발가락이 땅에 떨어지고 다음 발이 인제 바뀌어서 뒤꿈치가 닿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인제 맨발로 걸었던 사람이 인제 신발을 신고 살게 되면서 또 이런 변화에 지금 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것에 또 적응이 충분히 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해변가 같은 데를 걷고 나면은 뒤에 인제 발자국이 남죠. 발자국이 남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잘 걷고 있는지 균형 있게 걷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발의 포지션을 갖는지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 과거에 우리는 너무 또 11자로 걸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해서 건강하게 걷는 거는 완전 11자는 아니고 약간 한 10도 정도 외반돼 가지고 걷는 게 좋은 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폭이라는 게 또 결정이 되는데 보폭은 이제 어깨 넓이보다 쪼끔 한 15 센티에서 10 센티 정도 좀 넓은 게 일반적인데 어 뭐 사람마다 또 어깨 넓이도 다 다르고 하죠. 그렇지만 인제 자연스럽게 땅이 그 엄지발가락과 뒤꿈치가 닿는 게 자연스러운
그 거리가 있어요. 거기 그 부분에서 인제 자연스러운 걸음을 가져가는 게 좋겠고 그 바깥쪽으로 한 10도 정도 어 토 아웃 게이트라고 해서 약간 인제 팔 완전 팔자처럼 막 한 20도, 25도, 30도 정도 넘어가는 팔자 걸음은 당연히 고관절이나 무릎 환경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완전 11자나 안짱다리도 또 좋은 걸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제 한 10도 정도 성인 기준입니다. 그런 걸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땅에 닿아서 발의 바깥쪽 라인을 지나서 엄지발가락의 중족부 여기 엄지발가락 굳은살 잘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끝으로 푸시 오프를 해 주는 그런 순서로 걷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한 2023 년쯤에는 미국에 있었을 겁니다. 그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맨발 걷기 열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뒤돌아서 제가 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맨발 걷기가 참 그때 많이 그렇게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 맨발로 걷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지금 라이브 채팅에 그런 질문이 있네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등이가 빨갛게 부어서 봉화지겸이라고 왔다고 합니다. 난 3주 정도 지났더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등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부어오르는데 봉화지겹일까요? 그리고 발등 그리고 손등도 증상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최근에 뭐 맨발 걷고 나서 봉화지겸으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어 환경에 따라서는 그 사람한테는 이런 어떤 균이 침투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또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린데 뭐 면역 활동이 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면역 활동이 과항진돼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균주가 과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겸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들 단독 봉화지겸 그리고 농양 이렇게 구별을 좀 하는데요. 어 단독이라는 거는 인제 피부층에서 아주 가까운 연부 조직까지 침범한 거를 단독이라 그러고 봉화지겸은 피하 지방층을 다 침범한 것 그리고 근육막을 침범하지 않는 거 그게 인제 봉화지겸이라고 할 거고 인제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근막염, 괴사성 근막염 이렇게도 말하고 근막염으로 가면은 그건 좀 인제 중증으로 인제 심각한 좀 후유증을 남을 수가 있어요. 봉화지겸은 거기까지는 침범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인제 바깥에서 균주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통은 인제 뭐 포도당뇨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균이 들어오면은 몸에서 인제 그것을 밀어내는 그런 활동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피부와 피하 조직에 감염이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건 봉화지겸이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인제 발등 위가 빨갛게 부었다 하면 보통 발에 또 겨울철에는 그 습도 조절 같은 게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어 사 조그만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잘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게 생기고 나서 인제 그 균이 들어와서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면은 면역력이 약해서 균이 들어와 가지고 빨갛게 부으면은 그게 봉화지겸으로 갑니다. 우리 옛날에 봉화지겸이라 그러면은 그 군인들이 행군을 많이 해 가지고 인제 군화 신고 많이 걸으면은 발에 땀 차고 그래서 갈라지면 거기로 균이 들어가고 그래서 발이 붓고 빨갛게 붓고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군대 좀 길게 갔을 때 막 행군들 많이 했을 때 그럴 때는 봉화지겸이 참 좀 젊은 남자들한테 많이 왔었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봉화지겸은 그렇게 막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봉화지겸이라기보다는 면역 억제가 좀 된 분들 혹은 인제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뭐 균주에 노출이 된 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면역력이 바닥이고 몸 상태 안 좋으셔 가지고 재발되는 봉화지겸에 걸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봉화지겸은 짧게 뭐 항생제 먹는 게 아니고 한 3-4주 길게는 한 6 주까지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발도 좀 잦게 날 수도 있고요. 체위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잘하고, 그리고 냉찜질, 항생제 치료, 그리고 그 해당 부위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치료가 되면은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맨발로 많이 걸으신다면 어떨까요? 아까 전 환자분의 사례에서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또 자기에 맞는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면역 억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걷기 한다, 이런 건 좀 맞지 않겠죠. 이런 맨발 걷기가 언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냐. 원래부터도 인제 맨발로 지하판을 걷는 그런 활동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지압 수준의 개념이고요. 원래 과거에 있었던 뭐 발지압, 그리고 동양의 그 한의학적인 바탕에서도 인제 발에 자극을 많이 주면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고 발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이렇게 그 인기를 많이 끌게 된 배경에는 이 어싱이라는 책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클린턴 오버라는 사람이, 이분은 인제 약간 어떤 케이블 TV 쪽에서 활동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인제 전자기 쪽, 그리고 접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배우셨고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제 이 해당 부분에서 인제 활동하시는 의학적인 자문들을 많이 얻어 가지고 자기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맨발로 걷는 게 좀 하다. 그거는 인제 사람이 자기 그 접지를 그라운드에다 이렇게 자기 땅을 닿으면서 뭐 음이온과 양이온이 더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제 고무 깔창의 신발이 그걸 막는 게 아닐까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내면서 인기를 또 많이 얻었고, 만성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잠이 잘 오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책이 좀 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금방 근거로 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모으게 됐고, 생물학적인 혹은 또 인제 뭐 이 근거적 네 정기적인 근거가 있음을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구는 당연히 우리가 생활을 하는 때 어떤 물건이든 이렇게 터치가 되면은 이온의 움직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발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접지도 될 수 있고, 몸의 어떤 부분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은 좀 뭐 이렇게 다 이런 '이온의 이동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또 한 1-20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맨발 운동본부의 어떤 분이 이런 음 맨발 걷기의 또 중요성과 함께 또 인제 한국적인 발지압, 그 한의학적인 바탕에서 오는 발지압 내용까지 합쳐져서 쪼끔 더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23 년쯤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게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가 당시에는 막 활발하게 더 많이 내용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진 것 같고요. 그래도 과거 자료들 보고 맨발 걷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봉화지겸 걸리신 분 분명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제 나오니까 또 이제 유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비욘드 말고 다른 건강 프로그램도 유명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도 요런 내용들을 다뤘었던 것 같고, 근데 당시에는 뭐 또 인제 족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가정학과 선생님이라든지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누구에게나 다 맨발 걷기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많이 알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자극을 많이 주고 말초신경 자극을 주면요, 어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반응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신 염증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게 또 운동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안 쓰던 부분에 자극을 준다는 거는
말초 신경 자체 말고 뭐 전체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데는 충분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말초의 혈류 속도도 늘어날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걸으면은 발의 혈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그 근육을 쓰고 걷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인제 신발을 신으면은 특정 부위의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어떤 특정 부위가 집중적으로 써지는 데 반해서 맨발로 걸으면은 그런 게 좀 인제 풀어지고 자기의 발에 본래 가지고 있는 식으로 족저압이 인제 분산이 되겠죠. 또 그것도 맨발로만 계속 걷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족저압대로 또 인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특정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아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편한 신발이라도 한 가지 신발만 계속 신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려 왔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계속 같이 점지를 해 두시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게 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한 신발만 신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에서 발에 맨발로 걷는 것도 좀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에서도 당연히 신발을 안 신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맨발 걷기는 인제 뭐 완전히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걷는 게 나쁘다 뭐 이렇게 꼭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극을 준다는 거는 맨발로 활동을 하거나 샤워하는 순간에도 다 인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싱이라는 개념, 정전기 배출, 그럴 수 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것이 만약에 인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족부나 하지 질환이 없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좀 약간 날카로운 환경보다는 좀 만약에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좀 깨끗한 환경, 이게 제일 중요하고, 부드러운 흙길, 그리고 염분이 좀 있으면은 모래사장이 좋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염도 때문에 바닷가에 인제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균이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는데, 참 어려운 게 바닷가에서 또 상처 나는 분들 중에는 비브리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비브리오 같은 게 인제 생겨 가지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주의보도 있었던 걸로, 작년 여름쯤에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바닷물에 닿으면서 상처 생기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막 수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걷는 것도 또 이제 너무 어린 소아라든지 또 인제 노인분들한테는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도 좀 맞춰서 하는 게 좋고, 얼마나 걸어야 되나 이것도 일반적인 걷기는 한 30분 하고 10분 쉬라고 설명을 드리고, 족구 한 잔에 10 분에서 20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추천하는 시간이 다른데 그 정도 추천을 하는데, 어 맨발로 걷기는 그거보다는 좀 덜 걷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걷고 난 후에는 항상 청결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상처가 났는지 꼼꼼히 확인을 좀 하고, 발이 변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하중에 집중이 또 맨발로 걸어서 생긴 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023년 이후에 당뇨발이랑 족저근막염, 그중에서도 당뇨발에서 인제 괴사 관리 건수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3-4 년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조건 맨발 걷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줄진 않고 오히려 늘었다, 2023 년에. 음. 그리고 또 인제 맨발로 걸었을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이죠. 족저근막염은 또 인제 코로나 끝나고 스포츠 활동 늘어나고 이런 영향도 좀 많이 있다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23년 후에 지금 더 많아져서 23-4년 쪽에 지나면은 인제 거의 역대 최고치가 되지 않겠냐, 극족저근막염 환자가. 이런 추이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제 맨발 걷기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인제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발에는 내재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재근. 발에는 근육이 한 4 개의 층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서 내재근은 이 숫자 4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트린식 그래 발 안에만 있는 근육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발 안에만 있는 근육을 실은 이제 많이 잘 쓰지는 않죠. 신발이나 양말을 신으면은 손 발가락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렇게 따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덜 있다 하는데 맨발로 걸으면은 그런 내재근이 운동이 확연하게 늘어나더라.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발바닥 코어 운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발바닥 코어 근육이라는 거는 실은 인제 이것도 완전 인제 정형외과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스포츠의학이라도 대체의학 쪽에 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바닥 코어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코어 근육은 발바닥 중심부에 시작해 가지고 외재근인 익스트린식 근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몸 중앙의 부분에 있는 뭐 복근이라든지 골반부 주변의 대퇴근 주변의 근육들이 중요한 오히려 좀 코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발바닥에서 있는 거는 코어 근육이라기보다는 내재근, 외재근 이게 실은 적절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재근 근육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외재근도 중요하고 내재근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모든 근육이 다 적절히 사용이 되고 밸런스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밸런스 있는 근육 사용이 제일 중요하고 안 쓰는 근육이라든지 뭐 하나만 너무 과하게 쓰는 것도 또 좋지는 않습니다. 밸런스가 근육의 밸런스와 힘줄의 밸런스가 결국에 걷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내재근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맨발로 걷는 것만 내재근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풋 exercise 그리고 뭐 타월 크롤이라든지 마블 픽업 그리고 주사기 다이스 픽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내재근 운동이 됩니다. 그 발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대는 것도 내재근 운동이 되고요. 우리 잠자기 전에 발 다 신발 양말 벗고 나서 이불을 딱 덮으면은 꼼지락꼼지락 대잖아요. 그런 것도 실은 발가락 운동이 다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뭐 볼펜 같은 거 떨어지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겨 가지고 걷는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줍는 거 그런 활동들도 막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손으로 꼭 줍는 게 바닥에 있는 물건 손으로 안 주워도 돼요. 발로 이렇게 좀 해서 가까이 놓은 다음에 주워도 되고 그렇게 오히려 손으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주우려면은 허리도 과하게 굴곡을 많이 해야 되고 그쵸? 일어날 때 뭐 머리 같은 데 다칠 수도 있고 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제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히려 또 거꾸로 또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폈다가 모으기도 하고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룸블리칼리스라든지 뭐 인트린식 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근육들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 운동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자꾸 구부리는 운동들 해 주면은 나중에 인제 지면을 치고 나가는 힘이 쪼끔 더 나아지기도 하고 저번에 우리 엄지발가락 마비 환자들도 알아봤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예방하고 하는데 엄지발가락 운동을 자꾸 해 주고 하면은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지도 초기에 좀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 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맨발도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신발도 치료가 될 때도 있을 거고 신발이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병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뭐 하나만 딱 유행이 된다고 해서 '아 맨발 운동 유행이다.' 해서 누구나 너도 나도 상관없는 사람까지 오히려 위험한 사람까지 다 우르르 몰려가서 맨발 운동을 하고 지압이 유행이다 해서 지압을 너도 나도 뭐 인제 하면 안 되는 사람까지 발에 또 인제 지압을 하러 가고 뭐 곤봉 치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꾹꾹 누르는 거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너무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게 개인화돼서 내 건강에 맞는 거를 잘 찾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 쉬어가면서 질문 또 하나 받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목에 신발 중에 깔창 신발은 어느 거를 신어야지 다리를 안 삐끗하고 평범하게 걸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인제 잘 걸으려는 거를 인제 뭐 맨발 걷기부터 쭉 설명을 드리려다가 인제 '신발에 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면서 신발 뭐 깔창 이런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해요. 또 우리 권휘 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다 모르니까 어떤 깔창을 어떻게 신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좀 어렵죠. 발에 맞는 깔창이겠죠 결국에는. 어떤 뭐 발 아치가 낮은지 오목발인지 아치가 높아서 오목발인지 걸을 때 바깥으로 도는지 안으로 도는지 발에 병이 있으신지. 근데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자주 접질리는 환경에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신발은 뭐 그때 또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꾸 삐끗하면은 탑이 중요하다. 로우 탑, 미들 탑, 하이 탑이 있는데 하이 탑 신발이 조금 더 발목을 잘 안 접지르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하이 탑 신발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농구화에서도 하이 탑이 있을 수 있고 등산화에서도 하이 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소재라든지 그리고 활동하는 상황에 따라서도 어떻게 더 안 삐끗한 신발을 찾을 수가 안 삐끗하지 않을 수 있는 신발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불안정성이 있다,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다면은 신발이나 깔창으로 인제 조절하기보다는 발목 안에다가 어떤 어 보조기라든지 쉽게 말해서 발목 아대나 발목 에어캐스트라고 해서 안쪽에 인제 딱딱한 심이 들어가는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신발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 뭐 하나를 딱 정확하게 정답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맨발이 좋은 사람들 맨발 활동을 해 주는 사람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맨발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신발은 또 인제 신발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정확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에게 좀 퍼스널라이즈드 된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좀 맞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키 랩이라든지 뭐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겠죠? 유튜브니까. 어떤 신발 회사들마다 굉장히 연구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과 디자인만 연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행위와 인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면은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병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농구를 한다면 농구를 더 잘하면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접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산을 간다면은 산을 가면서 어 발에 외상이 생기지 않게 점점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질병 또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제 요즘에 그런 많은 그런 뭐 AI라든지 그런 데이터 랩 같은 경우에서도 뭐 발바닥에 들어가는 인솔 같은 것들 그런 깔창 같은 것들에서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의 종류가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거나 뭐 다 있기는 했지만 뭐 다양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다양화되는 신발들을 더 많이 사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발의 질환이라든지 발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 생 인제 살아가는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질환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신발 자체를 약간 잘 고르고 하는 환경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내용을 좀 찾아서 '내 몸에 맞게 걷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 맞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까 전에 뭐 봉화지겸 있으셨던 분처럼 좀 면역력이 좀 낮다. 안 좋다. 혹은 이제 뭐 당뇨라든지 좀 나이가 많고 반복해서 인제 요즘에 감기라든지 감염에 자꾸 걸리더라.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가기가 쉽지가 발목을 자꾸 접지르고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나는 너무 잘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데 발목이 불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뭐 산을
계속 간다든지 산에서 내리막길에서 발목 계속 한 3번 4번 계속 접질른다든지 그 좋은 환경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데 맨발로 자꾸 걷는다든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을 걷는다고 해서 이렇게 왼쪽처럼 막 자갈밭이 막 있고 뾰족뾰족한 돌들이 있는 데서 걷는 게 꼭 좋은 거냐, 그 아스팔트가 무조건 안 좋냐, 그렇게 말하기엔 좀 어렵죠. 오히려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갈밭이 막 있는 환경들이 더 좋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잘 닦여진 그런 플랫 그라운드, 컨트롤드 베이스드 엑서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약간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고 충격 흡수를 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발목이 잘 고정이 되는 그런 바닥에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아스팔트 길에서 운동을 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극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길은 잘 멈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길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걸으라고 해서 또 걸었더니 발목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발목 질환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발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근데 또 인제 운동은 하라고 자꾸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하라 그래서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발목은 점점 안 좋아진다.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인제 그 발가락 이것만 보고 맨날 누워서 '나는 다치지 않아야 되고 발목 관절 연골이 인제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는 안 쓰고 좀 버티겠다.' 그렇게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걷고 뛰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더 건강 관리가 좋죠. 하지만 인제 그렇게 되면은 발과 발목은 어떻게 보면 쪼금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막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제 발과 발목은 쪼끔씩 인제 운동을 하고 하면은 상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인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다들 그렇게 상하지 않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관리를 하면서 걷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발에 병이 있다면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전문가랑 상의해 보고 그다음에 나에 맞는 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다리 다쳤는데 깁스 깨자마자 잘 걷고 어느 정도 막 바로 뛰고 2달 만에 다 재활 끝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인제 다친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친 환경도 다 다르고 수술 받은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인제 그렇게 다친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본다고 해서 꼭 좋은 거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수술 무지애반증 같은 거 수술도 미세침습 수술하고 무봉 수술했는데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수술이 또 다 같지 않고 발가락 꺾인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나를 좀 이렇게 보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만들고 단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것만 막 반복하는 거 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질문을 좀 하나 더 받아보면은 족저근막염 환자 오시면 치료 과정으로 어떤 치료를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족저근막염이 이름이 족저근막염 하나여서 그렇지 물론 인제 족저근막이 부어 가지고 탄력성을 잃고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한 군데 뒤꿈치에 다 붙으니까 붙어 있는 기시부인 뒤꿈치 약간 내측이 좀 아프다. 염증이 생기고 앞쪽은 넓게 붙으니까 덜 아프고 중간에 부분은 인제 쪼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전체가 아파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근막염이 오는 기본적인 그 이유가 인제 근막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근막이 두꺼워지는 거는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다치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쿠션 없는 뭐 인제 뭐 슬리퍼라든지 쪼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신고 아니면 충격이 아주 뾰족한데 충격을 크게 받아 가지고 그쪽에 인제 좀 일시적인 외상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는 족저근막염이 좀 있을 거고 또 인제 호르몬의 변화 있잖아요. 인제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0-60 대가 되면서 좀 몸의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자궁도 개대되고 약간 이완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반대쪽으로 인제 그 폐경이라든지 호르몬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좀 위축되고 근육이나 근막도 위축되고 또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부착부의 건염들이라든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위축되면서 인제 근막도 탄력을 잃고 미세한 손상들이 자꾸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노인분들이 되면서 이렇게 노인이 되면 이렇게 족저근막이라는 콜라겐 덩어리 자체가 변성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기본적인 거는 초기에는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운동을 많이 시켜요. 아침에 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열심히 제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 자체에 우리가 걷는 것만 해도 이제 좀 말할 텐데 체중이 뒤꿈치와 발에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 가해지는 게 인제 적은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서기 전에 저는 누워서 잠자는 동안 이렇게 발이랑 손 다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므리는 동안 이 짧아진 족저근막, 굳어버린 족저근막을 일어나서 땅을 딛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20분 정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이 자체만으로 족저근막이 이완이 되고 나서 첫발을 디디면은 첫발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요. 아침 통증 그리고 염증이 반복되는 것도 많이 줄고 그리고 근막 자체도 어 반복되는 인제 미세 손상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 낮에 하는 거는 인제 등척성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해 줘라. 그리고 인제 편식성 근육 운동 많이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인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그래도 좀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족욕 좀 하고 하면서 인제 굳어 있는 근막을 좀 온도를 주면서 염증은 인제 물론 인제 족욕을 하면 살짝 올라가서 발이 부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인제 콜라겐 조직 같은 거는 열을 받으면 쪼끔 물러지고 연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좀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잠자는 동안 또 베개 하나 정도 해서 올려 놓고 자면은 붓기가 금방 빠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족저근막 치료로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병원 가서 하는 거는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충격파 치료도 할 수 있고 운동 치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거에서 쪼끔 더 보강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초음파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족저근막은 운동 스트레칭이 주된 줄기 치료예요. 그다음에 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발바닥에 인제 소프트 컵 힐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좀 신는 거를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생활 환경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워킹화를 어떤 분들한테는 러닝화를 신으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등산화는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줄기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충격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주사는 일반적으로 근막에다 직접 놓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그걸 피해 가지고 좀 놓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뭐 충격파든 주사든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면은 오히려 순방향보다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치료 전략을 가지고 '적정선에서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다른 아까 전에 봉화지경 걸린 분이 뭐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검사는 인제 병원에서 여러 부위에 봉화지겸 생겼다고 하시니까 뭐 피 검사를 포함해서 인제 검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염증 수치도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항생제도 인제 어떤 항생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좀 병원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시면서 적정한 항생제 선택을 해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소염제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제 부위를 높이 올려서 붓기를 또 빠 빠 빼야 되니까 부종 억제제를 굳이 인제 봉화지겸에서 무조건 주진 않지만 가끔 또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뭐 림프 부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맥 순환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다양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눈으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자꾸 반복적으로 봉화지겸이 생긴다 한다면은 검사를 좀 철저히 잘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몇 개만 쪼끔만 더 어 보고 내용 좀 질문 답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이 내용을 다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월요일 날 또 나머지 뒷부분, 또 신발이라든지 이런 선택에 대해서 또 준비를 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발이 아픈데 뭐 땅바닥에 바로 딱 뒤꿈치를 디디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발에 가해집니다. 어 설 때는 그냥 체중, 예를 들어서 뭐 한 80 킬로 정도 되는 사람이면 80 킬로 중이 발에 그대로 가해지죠. 근데 걸으면은 2배가 돼요, 그 발에 가해지는 힘이. 뛰면은 5배까지도, 그리고 점프하고 내려가면 한 10배 정도의 힘이 발에 가해집니다. 발은 실은 아치형 구조가 된 이유도 다양한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사람은 보통 땅에 점프해서 착지한 다음에 바로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거의 발로 대부분 흡수를 이렇게 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를 발이 흡수를 하는 편이죠. 어 이렇게 아이를 또 이렇게 업고 걷죠. 그러면 발에는 굉장히 내 몸무게보다 더 큰 충격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어떤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인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산업화를 신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발과 발목에는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걷는 좀 아장아장 걷기 때문에 분속수라든지 보장, 걸어가는 폭이라든지 그런 폭이 전부 다 작죠. 하지만 인제 성인이 되면서 발은 인제 더 복잡하고 유연성이 인제 어린아이들보다 또 떨어지기 때문에 발이 운동성이라는 게 인제 완전히 인제 단순한 이런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박, 그리고 바닥의 굴곡 형태에 따라 가지고 발의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다양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안 그러면 이렇게 접질리게 되는 거죠. 어 제가 뭐 뒤에 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2 편에서 또 다 하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질문이 좀 오늘 많이 와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도 유연해야 좋을까요? 그래서 요가를 해야 할까요? 네. 유연하신 게 좋은 분들,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너무 유연하다 보면은 또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뭐 완전히 굳어 버리면은 아킬레스 힘줄염이 잘 옵니다. 족저근막염도 유연성이 떨어질 때 잘 온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유연하면은 발의 아치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연하면 발바닥에 있는 아치가 너무 유연해서 버티질 못하면서 평평족이 올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평발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외방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연한 범위가 인제 너무 인제 다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심한 평발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는 잘 안 되는 편이죠. 뭐 요가를 좀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건강 수준에서 유연성이 생기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특정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페셔널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함의 도가 인제 굉장히 좀 넘어가게 되죠. 그런 분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병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단언지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레리나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과하게 유연하고 발가락에 관절염도 많을 테고 발도 평발로 변했을 테고 이미. 그렇지만 또 그거를 무조건 병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의사가 그거를 뭐 책에 나온 대로 뭐 "각도가 몇 도기 때문에 이거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인제 "유연한 게 무조건 좋냐?" 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굳어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긴 하겠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병이 쉽게 오진 않는다. 평발이라든지 발가락 외방 발목 관절 외방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하시는 거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 인제 너무 과하게 인제 기계 운동으로 인제 필라테스 중에서 일부러 너무 발목 많이 꺾고 이런 거는 또 뭐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적당히 잘 내 몸에 맞게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움직이다가 발가락을 벽에 부딪혔는데 염좌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 발가락이 골절이어서 발등까지 멍이 들고 3주 이상 반깁스하고 뒤축으로만 걸었더니 허리, 엉덩이까지 다 아프다. 병원에선 70% 나았다는데 너무 힘들다. 보통 발가락 골절은 수술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수술 안 하고 많이들 보는데요. 하지만 인제 가끔 여기 그 머니부 끝자락에 힘줄을 물고 떨어지는 뭐 말렛 골절이라든지 전이가 너무 심한 경우 10도 이상 뭐 15도 이상 뭐 이렇게 되고 막 틀어져서 안 붙을 것 같은 경우 탈구가 동반된 경우 개방성 골절이면은 발가락도 수술을 좀 하는 편이죠. 어쨌든 수술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지금 저희 병원에도 수술해서 인제 발가락인데 뭐 인제 말렛 골절이라든지 이런 골절 환자들이 또 수술해서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금 이분을 보면은 수술을 안 하고 반깁스로 뒤축으로만 걸었다. 그러니까 다 아프다. 아무래도 걷는 패턴이 바뀌고 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골반도 아프고 또 인제 뒤축으로 걸으려면 발을 과하게 인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부스한 발을 돌리셔야지 걸어질 거예요. 앞으로 하면은 이게 깁스 앞쪽으로 이제 힘이 가니까는 쉽게 인제 중심을 못 잡으시니까. 그렇게 돌리고 걸으면은 아까 전에 팔자걸음처럼 좀 약간 뒤뚱뒤뚱 걷고 걷는 때 왼쪽 오른쪽이 리듬이 꿍꽝 꿍꽝 50대 50으로 잘 나눠져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겠죠. 많이 불편하시면은 그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노르딕 워킹이라고 해서 등산 스틱이라도 잡고 혹은 목발 짚고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그런 허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무릎, 엉덩이 이런 부분 좀 덜 아프실 거거든요. 3주 지나셨으면요. 거의 많이 왔습니다. 안심하시고 그래도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그나마 다치신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 뭐 이렇게 다치기 전이랑 비교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좀 다행히 잘 나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야 좀 다행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그 새해를 맞이해서 잘 걷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잘 걷고 어떻게 해야지 활동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지 잘 뛸 수 있을까? 그리고 새해에 우리 모두 인제 붉은 말처럼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에 이어 가지고 잘 걸을 수 있는 방법 다음 시간은 좀 약간 신발 관련돼서 어떤 걸 셀렉션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불편하고 이런 내용을 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질문 나왔던 깔창 부분도 쪼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뭐 평발편이라든지 이런 편에서도 깔창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